Recording in 네, progress. 그러면 AI 시대의 정치학 두 번째 강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예. 잠깐만. 연결되는 요걸로 스위치로. 예, 예, 예. 자, 하겠습니다. 일단, 가만히 있으라. 좌우. 좌우. 안 넘어가는데? 한번 클릭하고 여기 가서, 이거. 클릭 한번 누르고 그 다음부터 좌우. 일단, 요거는, 요 페이지는 새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 이제 한국 사람 민주주의 너무 몰라. 한민몰입니다. 한민몰. 전번에 한국 사람 민주주의 너무 몰라. 한민몰. 저번 사법 했던 거 누가 요약을 해달래요. 5페이지, 5줄로. 그래서 5줄로 요약했어요. 5줄 두 대네. 일단 그 저번 했던 이야기에 주장만 적었어요. 사법계획 두 가지 핵심은 저기 재판의 계획과 사법 조직의 개혁. 근데 사실 저는 재판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법 조직의 개혁은 이번 이제 사법 3법하고 또 상당히 관련이 있으니까 뭐 그걸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 다 했는데요. 재판의 계획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특히 이제 형사 재판을 중심으로 봤을 때 판결이 시민이 해야 된다. 시민의 몫이다. 판결은 판사의 몫이 아니다. 하는 것을 원칙을 세우는 거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으로는 배심제나 시민판사제도, 치안판사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재판의 주인이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게 이제 핵심이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은 다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는 거는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법 조직의 개혁은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판사, 검사, 경찰 조직은 굳이 전국 조직이 필요가 없어요. 전국 조직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는 거야. HR이 필요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해보세요. 하급심과 상급심 두 개 연결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독자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적으로 링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인적으로 전혀 떨어져 있으면 더 좋잖아. 원래가. 그렇지. 근데 왜 링크가 붙어 있느냐? 인공서열로 올려가지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법원 행정처라는 거지. 필요가 없다는 거야. 심지어는 검사 조직도 마찬가지야. 검사 조직에 지네들끼리 모여서 술 처먹고, 미안합니다. 말은 이쁘게 해야지. 술 먹고 나쁜 짓을 하려고 작당을 하는 게 아니면 전국 조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국 조직이라는 게. 특히 수사 단위로 존재하면 돼. 수사 단위로. 그렇잖아요. 검사 조직이라는 거는 원래 출발 자체가 검사의 전국 조직이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 이제 구별되는 게 있어. 중앙 조직은 필요하다. 중앙 조직하고 전국 조직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중앙 조직은 전국을 커버하는 예를 들면 우리 저 미국식으로 하면 FBI 같은 거. 캐나다에 들어가면요 RCMP라고 말탄 경찰 있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주 경찰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카운티에 경찰이 또 따로 있어요. 지자체마다 단위에 예를 들면 미국 가면은 보안관이 카운티 경찰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또 주 단위 경찰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의 FBI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 끼리끼리는 저로 완전 별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차피 최소한의 중앙 조직을 남기고 실질적인 업무라는 지방 조직 중심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지방 조직의 운영자는 책임자는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도록 한다. 교육감 하잖아요. 교육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육감은 지방 단위로 교육감 뽑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경찰서장, 경찰청장이든 지방경찰청장이든 이런 사람을 주민에 의해서 뽑으면 어쩌겠습니까?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결국 주민 눈치를 보죠. 어쨌든 전번 강의를 요약한 겁니다. 오늘 강의가 이게 PPT 페이지가 30페이지가 넘어요. 원래는 한 25페이지 정도 되면은 1시간 20분, 1시간 10분 정도 되는데 3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낼 겁니다. 속도를 내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자, 세금이 민주주의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2025년 세금과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대략? 한 700조 정도 돼요. 700조. 예, 예. 여기 옆에 2006년,
26년 727.9조라고 써 있죠. 727.9조.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8.1%나 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나중에 이거를 분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모른다는 거는 솔직히, 그리고 예산을 모른다는 거는 민주사회에 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만날 그 대통령 한번 뽑으면은 그게 프로야구에 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거라는 거는. 일단 나중에 말하겠지만 세금을 누가 내는가? 우리나라 이미 선진국 이 부분에서 보면은 선진국하고 다르지 않아요. 세금 부담률이나 우리나라의 세금 규모, 우리나라 세금 규모요. 일본보다 인구 대비 훨씬 높아요. 예산도요. 일본은 1100조밖에 안 돼요. 우리 돈으로. 우리 700조예요. 인구가 2.3배, 2.5배잖아요. 이게 도비보다 그 인구비는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비로 했을 때 상당히 높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세금과 예산이 조금 다르게 편성이 되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표가 나와요, 그것도. 그다음에 예산으로는 뭘 하나? 예산에서 기능별 분류가 있고 성질별 분류가 있고 항목별 분류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성질별 분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는 게 입법적 그 과목하고 입법 과목과 행정 과목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행정 과목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죠. 행정 과목이 쌈짓돈이에요. 행정 과목은 입법부에서 관할을 안 해요. 감시를 안 해요, 거의. 그러니까 뭉태기를 줘. 네. 뭐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뭉태기를 줄 수밖에 없는 것들도 사실 있어요. 봉급, 그다음에 뭐 의료보험으로 나가는 거, 그다음에 뭐 이제 노인복지 이런 걸로 나가는 것들이 막 있는데,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행정 과목이라는 거 안에서 뭉태기로 나가는 돈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음번에 할 공무단위권에 나오는 고위공직자 1,500명이 주물락주물락 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그것도 배워야 되고. 행정 과목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나라에서 예산에 관련해서 시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예산과 관련해서 시민의 역할이 빵입니다. 빵. 빵. 근데 나중에 이제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뭐 영국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좀 다른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빵인지는 뭐 굳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재건과 관련된 기관의 제1은 원래 국회입니다. 의회나 국회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이 이제 감사원을 두고 있는 나라가 있고, 감사원을 안 두고 국회가 감사원 역할까지 다 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쨌든 감사원 두 군데가 지금 재건과 관련된 역할을 다 합니다. 근데 감사원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감사원이 뭐 하는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필요한지. 그리고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뽑아요. 어쨌든 그 뒤에 써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시민이 내는 세금이 현대국가, 특히 현대자본주의 국가의 물적 기반이다. 물적 기반이란 말 아시죠?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사실은 마그나 카르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그나 카르타가 시작됐던 이유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전쟁 자금이 없어서 귀족들한테 가갖고 나 전쟁 자금 세금 하니까 귀족들이 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안 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생긴 거예요. 의회의 출발이라는 게 사실은 거기서 생긴 거고, 그래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 권리가 조세 징수권하고, 조세 징수권 안에는 조세를 어떻게 쓰는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조세 징수권, 조세와 관련된 모든 권한이 사실은 의회에 있어요. 심지어는 그 다음에 이제 배심에 대한 이야기가 마그나 카르타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게 세금에 대한 생각의 전환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만날 학교에서 가르치기로는 뭐 민주주의 이야기면 그리스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그러는데 그 뻥이고요. 말장난이고, 아시겠지만 현대 민주주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 이야기는 그리스에서 민주주의 데모크라시에서 그 데모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반귀족인 자유민이 10%도 안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10분의 9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게 뭐 보통 사람 시민 권력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말장난으로 데모크라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를 풀으면 안 되고 현대 민주주의는 무조건적으로 사실은 이제 마그나 카르타 시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의미가 다른 게 마그나 카르타 같은 의회 민주주의냐 아니면은 천부인권 이야기하는 프랑스 혁명이냐 하는 걸로 이야기하는데 애석하게도 현대 민주주의의 출발이고 근간은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의회적 방법, 대의적 방법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시작한 게 맞고 절대적으로 영국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제도적인 것도 프랑스조차도 영국을 따릅니다. 그리고 만유 천부인권도 원래 출발 들어가면 뉴턴에서 출발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뉴턴의 사상, 아까 내가 말했던 이원론적 생각에서 출발을 해요. 왕과 나는 동일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찌그러들었네. 그래서 오늘날 그 선진국의 민주주의의 물질적 근거, 제가 물질적 근거라고 자꾸 말을 하는 게 물질적 근거, 돈 아닙니까? 돈. 그건 시민이 내잖아요. 특히 법인세 말고 소득세와 소비세. 우리나라도 소득세와 소비세를 합치면 60%가 넘어요. 그래서 소득세와, 그러니까 25%가 법인세예요,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결국은 보통 시민이 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좀 잘못된 게 내가 뒤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할 건데 헌법의 성립을 위한 물적 기반이 시민한테 있는데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시민이 행정이든 사법이든 혹은 입법과 관련해서 어떤 권한을 가진다라는 것들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이 다른 나라 헌법에 비해서 아주 후진적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봉건적인 작태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뭐 여러분들 아는 이야기니까 뭐 이거 넘어가고요. 마그나 카르타가 원래 의회가 왕권을 재정적으로 종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재정적으로 종속시키고 그 뒤에 가면은 뭐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사실은 이제 트럼프 이야기를 하려고 밑에 잠깐 써놨는데요. 여기 이제 미국 트럼프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음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세금 징수권과 관세. 전번에 제가 이제 한번 제 페북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대법원 판례 나오기 전에 이거는 절대로 미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트럼프는 대법원 가서 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언이 아니라 예측을 했죠. 그건 예측을 한 이유가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의회가 여기 딱 써놨어. 관세. 특히 관세는 정말로 중요해요. 세금, 관세, 수입세, 소비세를 부여하고 징수할 권한을 가지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거는 의회의 독점적 권한이라고 쓰여 있어요. 아예. 이거를 무시하는 순간 나라가 깨져요. 미국은. 미국의 헌법에 정확하게 써 있고 심지어는 그 다음 내용 있잖아요. 세금을 통해 전쟁 비용을 비롯한 국가 방위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전쟁 선포권입니다. 그 다음 밑에가 전쟁 선포권인데 전쟁 선포권이 왜 의회에 있느냐? 전쟁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 없이 전쟁을 어떻게 해? 그 무조건 돈과 관련된 건 원래 의회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의회 시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과 관련된 거는 옛날 마그나 카르타의 전통이 아까 말했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가고 귀족한테 왕이 나 돈 좀 이렇게 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쟁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 보복사안을 발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기타 등등의 전쟁 선포권 자체가 의회의 독점 권한이야. 지금 현재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 전쟁이 아니라 중동 전쟁 저거 불법인 거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의회가 오케이 해준 거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그걸
바보 같은, 그러니까 사실은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상관없이 의회를 수호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뭐 저기 사실은 뭐 탄핵을 하든 뭔 수를 써야 되는데 미국 기서가 자빠진 겁니다. 사실은. 요 앞에 관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관세조차도 보시면은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잖아요. 대법원 들어가 보면 도리어 대법원이 실제로 공화당 그 추종자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미국 헌법을 수호를 했는데 정작 의회는 진의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진해가 못 지켜내고 그걸 그 당파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의회의 권한 자체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여기도 말했듯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지만 전쟁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게 그 헌법과 관련돼서 해석이에요. 기본적으로 미국 헌법에 대한 이야기. 왜냐? 전쟁은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 안 들이고 전쟁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앞에 세금 관세 징수권과 연계돼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은 이와 동시에 전쟁 비용에 대해서도 의회가 어떻게 충당할 건지를 결정을 해요. 의회가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데 비해서 대통령은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건 월권이고 지금 사실은 페티션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웃긴 거고 여기 보시면 재밌는 말이 지갑과 칼의 권한입니다. 지갑과 칼의 권한. 칼을 쓰려면 지갑이 있어야 된다는 게 미국 헌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헌법상 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이 지갑과 칼입니다. 이 말이 저는 법 전공자가 아닌데 법 전공자들은 영미법 할 때 이걸 아주 중요한 걸로 아셔야 될 겁니다. 예. 저는 뭐 AI가 가르쳐 줘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데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넘어와서 세금을 다루는 기관은 국회하고 감사원이 있어요. 국회가 세입 세출과 관련해서 하는 일이 예산안 심의, 예산안 확정, 결산 심사. 이 말을 알아놓으십시오. 이게 함정이 있어요. 예산안 심의입니다. 예산안 안 만들어요. 예산안 안 만들어요. 심의입니다. 심의. 예산안을 만드는 건 누가 한다? 행정부가 합니다. 그것도 좀 웃기죠.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가 되면은 행정부가 의회이자 행정부잖아요. 다 하죠. 둘 다. 지가 만들어서 지가 심의도 하고 그 프랑스 가면은요. 프랑스는 무조건 예산 심의할 때 위원장이 야당이에요. 다음에 이야기할 거예요. 무조건 야당이에요. 예결위 위원장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예결위 위원장은 야당이에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죠? 쪽수로 안 밀고 그 다음에 예산안 확정하죠 우리나라. 그런데 예산안 확정할 때 이제 어떡합니까? 쪽지를 집에 넣기 시작하죠. 쪽지를 집에 넣으면은 행정부에서 미리 쪽지 부분을 만들어 갖고 오기도 하고 늘 자리를 그 다음에 아니면은 새로 만들어 갖고 다시 갖고 와요. 심의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행정부에서 새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안 하려고 자꾸 난리를 칩니다. 예산안을 새로 짜와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산안을 수정을 못해요. 국회에서는.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심사라고 돼 있죠. 감사는 국회가 안 해요. 감사원이 해요. 집행에 대한 감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결산심사를 하는데 나중에 나올 거예요. 결산심사가 엉성해요. 양도 많고, 그러니까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회의 심의망이라는 게 애초에 엉성해가지고 통과시키기에 너무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거기서 더 황당한 거는 행정과목이라는 거예요. 행정과목과 관련해서 독일 같은 데는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정보기관, 군대, 이것도 항목 다 심의를 해요. 우리나라 안 해요. 일체 안 해요. 독일 해요. 못할 거 없겠죠? 우리도? 그런 게 돼 있어. 딴 나라는 하는데. 자, 감사원. 감사원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기관 아닙니까? 감사원 뭐 하는 데들이. 그하고 감사원이 뭐 제대로 뭘 하나? 잘 모르잖아요.
감사원에서 원래 하는 일이 제일 큰 게 회계감사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회계적인 역할을 해요. 사실은 감사원이라는 데가. 그런데 웃긴 게 감사원의 대빵은 회계사가 아니에요. 다 법관이에요. 그것도 웃기죠? 회계감사해요. 회계감사. 감사의 역할 일의 거의 100%가 회계예요. 회계인데 왜 법관이 감사원장을 맡냐고요. 전부 다 감사원의 사람을 몇 명 뽑는다 그랬지. 그죠? 감사원장이 어쨌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 임명하고 감사위원 수가 지금 5인에서 11인 이하로 구성된 지금 몇 명인지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것도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래서 여기 감사원이 하는 일이 폭이 엄청나게 넓어요. 단 행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까지 다 포함해서 해요. 국공기업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감사원이 어떻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감사원이 총계가 1000명 정도 돼요. 1000명. 1011명. 정무직이 8명 있는데 이게 이제 8명이 원장 하나, 감사위원 6, 사무총장 1명. 8명이에요. 이게 이제 잘 나가는 놈이고요. 미안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26명이 고공단이 더 있어요. 이 사람들 1급에서 3급까지.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어요. 그 밑에가 일단, 어쨌든 이 사람들 빼고 나면 그 1000명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1000명. 1000명인데 500명이 상급에서 5급 사이고, 나머지 500명이 그 밑에 하급 직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던 그 정무직 8명이 거의 법관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쭉 감사원의 활동에 써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저기 감사원이 할당하는 거니까 이거 보시고 이런 일을 근데 원래는 이게 안 잘리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거는 보시고 넘어갈게요. 그 이제 그 우리나라 주권 재민의 뭐 이야기를 보면은 바이 더 피플이 없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한계. 선거를 하면은 우리가 87년 이후에 그 뭐 흔히 운동권 전부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이 뭐 87년 이후 되니까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됐으니까 통일 민족 하자 그래갖고 이제 손대 붙단 말입니다. 사실 그러고 나니까 사실 민주주의 누가 했냐? 영생이나 대중이가 한 거죠. 그래서 금융실명제도 하고 하나의 특별도 하고 지방자치도 하고 근데 그거 할 때 뭐 흔히 말해서 제야나 뭐 운동권이 손가락 하나 얹을 만한 걸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거 해야 돼 하고 뭐 한 것도 없고 그건 모르고 있었고 그런 게 나라에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게 민주주의인고 그래서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말로는 뭐 참여 민주주의 하자고 지금 뭐 제약 시민단체에서 그러지만 들어가 보면 하나도 몰라요. 일도 몰라.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현재 민주주의 하고 뭐 직접 민주주의 하자고 저쪽 하는 것들 직접 민주주의야 뭐 스위스 모델 사고 뭐 이런 걸 하고 잡혔어. 그거 아니거든요. 대표를 뽑는 거 대의라는 거는 한마디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긴 한데 열매가 아니잖아요. 못 먹잖아. 영양가가 없잖아.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열매가. 민주주의는 열매예요. 먹고 사는 거야. 먹고 사는 거지 보는 게 아니라고. 보고 즐기는 거리가 아니고 프로야구처럼 보고 즐기는 게 아니고 동네 축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활과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민주주의는. 그래서 보시면은 국가의 물질적 기반을 담당하는 게 시민인데 시민은 기본적으로 재무적 권리가 있어. 재무적 권리라는 말은 정말 중요해. 내 돈 내산.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나에게 권리가 있다가 옛날에 보스턴 차 사건하고 관련 있잖아. 내가 세금을 내면 나한테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권리 없는 세금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권리 없는. 그래서 뭐 지금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는 세금은 내는데 의회에 대표도 못 보내고 해서 말이 많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인데 이 재무적 권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전번에 말했던 사법, 그 다음에 이제 감사, 행정, 공무단임
이것들 전반에 있어서 시민 권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시민 권리의 핵심이 그냥 재무적 권리에서 출발해서 재무적 권리, 우리가 돈을 내니, 우리가 국가를 떠받치니 국가를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걸 무시를 하면은 시민을 쫄로 보는 거고, 시민을 도구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이야기는 주로 이제 세금과 예산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게 그 감사를 하는 권리 자체가 참여의 핵심이다. 돈과 관련된 거는. 돈과 관련된 거는 돈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도 역할이긴 하지만 일단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즈니스 타고 마카다미아를 먹는 거를 막을 수가 있죠. 비즈니스 타고 마카데미아 먹는 게 지방의회, 지방 시군 의원들도 가고 그 짓을 해요. 나도 한 번도 안 타본 비즈니스를 독일 놀러 가면서 그걸 비즈니스를 타고 간다고요? 돈이 장난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 써 있습니다. 재무적 정보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고 뭐 기타 등등 써놨으니까 보시고 빨리 바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금과 예산. 자, 그 옆에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미국이 GDP의 38% 예산. 우리나라는 몇 프로입니까? 36.2%. 우리나라 결코 적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GDP 대비. 근데 일본이 좀 웃겨요. 일본은 GDP 대비는 많은데 왜 이렇게 계산이 잘못됐나? 정부 지출이 여기 좀 이상하다. 계산이 잘못됐나? 정부 예산이 1100조밖에 안 되는데 왜 1.73조라고 써놨어? 좀 잘못됐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올 거예요. 이게 잘못됐어.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보시면 이게 맞아. 일본이 저기 그러니까 N으로 115조 N.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 우리가 저 673, 이게 24년도 기준일 겁니다. 24년도 기준. 근데 이제 우리가 25년 기준이 있는데 이제 24년 기준이던 날에 이제 우리 700조 돌파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1100조예요. 1100조 수준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N으로. 우리나라 원으로 환산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적죠. 그리고 재정 적자도 엄청납니다. 일본은. 세수가 너무 적어요. 세수가 800 정도밖에 안 들어나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는 올해는 아마 세수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 원래 적자를 많이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적자가 100조 정도는 적자를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반도체 쪽에 법인세가 왕창 들어와가지고 법인세가 왕창 들어와서 아마 그 흑자가 될 거예요. 올해는 흑자가 될. 그게 옛날에 박근혜 때 흑자였다가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때 적자가 됐다가 윤석열 때 적자가 심했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흑자 기조로 바뀌는데 경기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한국은요. 특히 반도체 경기를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이제 뭐 한국 헌법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국 헌법은 자본주의 국가의 헌법에 걸맞지 않게 자본주의 헌법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본원적으로 국가 운영에 대한 재무적 권리를 가진다 하는 것이 자본주의 법 체계입니다. 기본이에요. 법의 기본. 돈을 내는 사람이 장땡이지요. 권리를 가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자본주의 되기 전부터 헌법이 있어서 그런가. 국가의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시민을 무시하는 조항들이 헌법 내에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보면 헌법에 행정이나 공무단임 그리고 사법적 권리, 감사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시민 참여를 언급하지를 않아요. 한국은요. 예를 들면 배심의 권리도 없죠. 시민판사에 대한 문제도 없죠. 그다음에 감사하는 것에 대한 권리도 명시가 안 돼 있죠. 그다음 공무단임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무단임 이야기를 다음번에 할 때 제가 말할 거예요. 한국은 그 저기 법률에 따라 공무단임을 가진다라고 돼 있어요. 헌법에 보면요.
그게 아니로 한국 국민은 공무단임을 가지고 그것을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상당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률에 따라 공무단임을 가진다는 거, 공무단임 자체를 갖다가 법률에 아예 제한을 해버린 거거든요. 처음부터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무단임을 가진다. 그거를 법률로 정한다. 이거하고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한국은 주로 그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뭐든지 제한적으로 전번에 제가 말했던 사법 이야기했던 양심 이야기도 나와 있지만 뭐 기타 등등 좀 쫄라보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어요. 헌법 안에. 헌법 자체의 기본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헌법을 짤 때 기본 사고방식이 아까 말했듯이 시민이 혹은 국민이 재무적 권리를 가진다. 국가에 대한 재무적 권리를 가지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이다. 라고 헌법을 틀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헌법의 틀이. 그러니까 관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관료는 원래부터 관료적인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무단임만 해도 시민들이 공무원이 될 권리, 누구나 시민들이면 공무원이 될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원이 못 되게 해놓은 그게 이제 고위공직자 관련 고공단 이야기거든요. 1급에서 3급 들어가 있는 애 아니면 다시 1급에서 3급 되기 힘들어요. 고공단 제도 자체가 그 지금 현재로는 거의 안에서 돌게 해놨어요. 제 같은 경우가 제가 옛날에 공무원이 되려고 용을 썼는데 잘 안 됐잖아요. 쉽지 않았어요. 제가 그 구미시에서 4급 공무원을 했거든요. 경제국장을 했는데 그걸 갖고 어디 가서 저기 명함을 내미니까 닌 3급 아니었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금. 우리나라 세금이 GDP의 36%고요. 아까 예산도 그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예산도 GDP에. 근데 재밌는 거는요. 예산뿐만 아니라 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예산까지 합치면 거의 50% 돼요. 공공 분야의 지출 능력이 거의 50%예요. 엄청납니다. 그걸 나중에 공무단임할 때 나오겠지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소나기에 꼽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예요. GDP의 50%를. 자, 우리나라 세금의 쉬워요. 33%는 소득세, 25%는 법인세, 25%가 다시 소비세예요. 나머지가 이제 뭐 17%좀 있겠나요? 이렇게 되죠. 세금이 되게 간단하게 생겼어요. 그럼 요 중에 법인세를 빼고 33 플러스 25만 해도 이게 일반 시민, 보통 시민들이 내는 세금 부담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세금 중에 근로소득에 기반한 소득세가 제일 높아. 그러니까 소비세도 근로시민이 부담하는 시민이 거니까 어쨌든 근로계층의 국가 재정이 결국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예요. 33 플러스 25가 단순히 50 넘는 게 아니라 68%잖아요. 맞나? 아니구나. 63%, 아니 이제 58%야? 미안합니다. 계산 잘못해가지고 58%네요. 어쨌든 과반도 넘을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반이 넘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기지 않는 거는 기업이 부담하는 게 25%밖에 안 되는데 왜 기업의 목소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크지? 그리고 심지어는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조차도 반노조적이고 반노동자적인데 왜 이게 가능할까? 뭔가 25%밖에 안 내는 법인들이 세금은 25%밖에 안 내면서 딴 데 가고 딴 짓을 하는 거 아닌가? 딴 주머니 타고 딴 데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뭔가 예상 집행의 불투명성이나 관료 집단의 부정부패, 세금 관료 커넥션 이런 게 있지 않느냐 하는 거를 생각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국회 감사원이 현실적으로 역할을 못하고 더욱이나 정보도 공개 안 하고 감시 체제는 아예 없고 이런 거를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소득세 변화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정말로 소득세가 많이 늘었죠. 이게 참 80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들면서 여태 때만 해도 80년만 해도 사실 80년이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보다 못 살았어요. 그 정확하게 말레이시아보다 못 살았다. 전두환이 들었었을 때 그때 뭐 요즘에 이야기하는 근대화를 뭐 박정희가 했다는 둥 뻥을 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보다 못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실은 87년 이후 87년 이후의 경제 성장이 오늘날 한국을 만든 거예요. 87년이. 그게 왜냐하면은 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고 소비 수준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생산성 향상들이 임금 늘어난 거에 따라서 맞춰서 생산성 향상이 계속 가중되고 해서 오늘날과 같은 생산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본하고 딱 비교해 보면 돼요. 일본이 90년대 잃어버린 30년 하기 전에 우리하고 시작할 때 우리보다 10배 잘 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린 10배 성장했고 일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그때 당시 엔화가 한국에 와서 살 수 있는 돈과 그 밥값, 뭐 짜장면값, 집값 이런 것들 해보면은 한국은 10배 올랐어요. 임금도 10배 올랐어요. 근데 일본은 그대로 이자 혹은 마이너스 됐어요. 그럼 뭐 저기 제가 경제 강의 할 때 이 이야기를 따로 하거든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하는데 오늘은 뭐 이 정도 하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득세가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자본주의화되는 과정에서 소득세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세금과 예산의 형태를 보면은 세계 그 유수한 선진국하고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세금 부담률도 뭐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게 많이 여기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세계 각국의 저기 세금 비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면은 우리나라가 세수가 GDP 비중으로 따졌을 때 다른 나라보다 조금 적어요. 27%라고 돼 있잖아요. 세수가.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도 한 30% 정도 다른 세금 관계들이 또 있어서 비슷한데요. 그 다음 이제 부분은 세금 중에서의 퍼센테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쪽 부분은 세금 중에 퍼센테이지입니다. 요거는 세수 중에 GDP고 요거는 세금 중에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랬을 때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어요. 소득세가 우리나라 22%, 독일 24%, 뭐 영국 26%, 미국은 좀 크죠. 그리고 미국은 좀 복잡해요. 그러고 이게 규세하고 저기 중앙하고 관계가 좀 있어서 좀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좀 커요. 전체 이거는 법인 세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율이 아니고 전체 세금 들어오는 것 중에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법인세 비중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라서 그래요. 사실은. 제조업 강국이라서 법인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겁니다. 이게 법인세 비중이 큰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합친 게 100이 되는 거예요. 그냥 100 중에 우리 15%. 그 다음에 저기 소비세 우리 10%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21%를 차지하더라. 100% 중에. 그 다음에 사회보장세가 여기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연금이나 저기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요걸 빼버리고 하면은 요게 33, 이게 25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소비세는 이것만 여기에 일반 소비세만 포함한 게 아니라 온갖 소비세 다 있잖아요. 담배 같은 데뭐 소비세 많이 붙고 주세 많이 붙고 있잖아요. 다 포함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다른 나라는 사회보장세가 우리나라보다 세죠. 여기 보시면은 어디냐? 프랑스, 독일, 일본. 일본도 많잖아요. 일본이 요것 때문에 골뱅이 듭니다. 일본 요걸 못 줄여요. 세금을 안 들어오는데 일본이 세금을 못 늘리는 게 요걸 안 늘려서 그래요. 요걸요. 사실 법인세를 팍 늘려야 되는데 법인세를 안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세도 안 늘려요. 일본이. 이 들어가 보면 퍼센테이지 높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소비세가 옛날에는 없다가 소비세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소비세 비중이 상당히 낮아요. 세금을 안 늘려요. 일본은. 그래서 세수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재산세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해요. 독일은 좀 예외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저기 보유세 중심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저기 뭡니까 그 거래세거든요. 거래세 중심으로 돼 있는데 양도세 자체 거래세 아닙니까? 거래세 중심으로 돼 있는데 다른 나라는 다 보유세 중심이란 말입니다. 거래세도 있지만 보유세 중심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1%예요. 일단 어지간하면 1%, 1.4%, 2%막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0.3%, 0.5% 이래요. 근데 이제 종부세가 1%, 2%쯤 돼요. 그래서 종부세를 확대하자. 근데 또 재밌는 거는요. 대부분의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래요. 지방세예요. 우리나라도 지방세예요. 그 지방세 거든 어디 가냐? 서울시 아니면은 저기 강남구로 가요. 그래서 잘난 체를 하죠. 강남구가. 근데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종부세 비중이 높아지면 중앙정부가 큰 소리를 치게 되겠죠. 이거는 세금을 모르면은 뭐 어디가 돈이 어디로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여기 옆에 이제 써놓은 것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법인세를 보십시오. 법인세는 지금 이제 세율이 전체가 상당히 비슷해요. 25%, 25%, 25%, 29%, 29%, 27.5%. 근데 우리나라는 차이점이요. 우리나라의 세금의 특징이 공제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공제가 많아요. 뭐든지. 소득세에도 공제가 많고. 공제를 없애고 가능하면은 세율을 이렇게 그 뭡니까? 밴드제로 해가지고 형평성을 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공제가 많아가지고 어, 이게 옛날에 박정희 때부터 그저 임금은 안 올리고 세금을 낮춰주는 걸로 세금을 안 내게 하는 걸로 그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해왔던 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임금을 올리고 세금을 받아가는 걸로 해야지 국가가 돌아가는 거죠, 사실은. 그때는 뭐 국가가 문제가 아니라 걔들을 족벌이나 뭐 걔들 정치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뒷돈을 거래를 해서 자기들 정권을 유지하는 거가 되니까 세금이 그 세금 규모도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80년대, 87년도 지금 2026년 세금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나라의 규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세금 규모가 비교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7년과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0배 이상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은 수준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 앞에 뭐 10배 커졌다고 해봤자 그거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레이시아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는 쉬워요. 말레이시아나 브라질에서 혹시 멕시코에서 지금 한국으로 올라오는 거는 한국이 유일해요. 세계적으로. 왜 그런지는 제가 다른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자, 재산세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했던 내용 중에 한국은 뭐 거래세 부담이 높고 뭐 보유세가 낮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나와 있고요. 자, 한국의 예산에서 이제 기능적인 거는 여러분들도 아는 뭐 저 종목별로 이렇게 주르륵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쓰는가 주르륵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2대 분야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뭐 그냥 보여주기예요. 이게 이제 각 부처별로 나눠지기도 하고 뭐 R&D가 늘었니 안 늘었니 뭐 이런 거 따지는데 이게 솔직히 이거는 요 항목 가지고 뭐라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 다음 부분입니다. 성질별 구분이 더 중요해요. 성질에 들어가면은 이게 인건비냐, 물건비냐, 경상이정 지출이나 자본 지출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넘어가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다음 부분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물건비 같은 경우도 봐잖아요. 전체의 5%, 7% 수준인데 정확한 총액이 미공개예요. 미공개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독일 같은 데 가서는 빰다고 맞죠. 미공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도 자본 지출 있잖아요. 밑에 노란 줄 치는 20조에서 25조 이게 SOC. 여기도 이제 복마전 아니겠습니까? 뭐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시간 많이 됐네. 예전에 이제 구미 있을 때 보조금 심의회의를 들어갔어요. 제가 국장인데 원래 보통 국장이 들어가면은 가만 앉아 있다가 나와야 돼요. 온 사람들이 보니까 시의원이었던 사람, 그다음에 YMCA 뭐 그다음에 뭐 경실련 이런 사람들도 왔어 좀 왔는데 그날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로당 예산이더라고요. 경로당 짓는 예산. 근데 보니까 평당 800이야. 제가 그때가 20년이었나? 주택값 말 오르기 전이에요. 평당 800을 잡고, 야, 이거 무슨 놈이 800이나 잡냐? 특히 더욱이나 안에 그 물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비품, 물품 비용은 또 따로예요. 짓는 것만. 예를 들어서 경로당은 방도 별로 없잖아요. 방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대충 화장실 한 개 집에 없고 그냥 널널한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무슨 800이야? 그랬더니만 그렇대. 알고 보니까 한 700쯤에 결정이 나요. 예산은 800을 잡았는데 700쯤에 비딩을 하다 보면은 700쯤에 결정이 나는데 실제로 공사 비용은 한 350이야. 그러면은 딱 어떤 놈이 탁 따잖아요. 그러면은 찌는 따고 350에 딴 놈한테 하청을 줘. 그럼 걔가 지어. 350 갖고 350 받아서 지어서 그 안에서 먹을 거 먹고 떨어지고 자기는 350 받아갖고 뭔가를 하겠죠. 지 주머니에도 넣고 나무 주머니에도. 근데 그게 다반사인 거예요. 그게 대해서 국장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당혹스러워해 애들이. 심지어는 이제 그 자리에 나온 애는 그냥 그 부서 노인복지 관련 쪽이잖아요. 그 부서에는 안 나왔더라고. 걔를 내가 팬다고 해갖고 내가 먹었어 할 일도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그 SOC 미안합니다. SOC는 더해요. 경로당이 그런데 SOC는 그리고 심지어는요. 제가 이제 그 구미 가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저하고 잘 놀았는데 공무원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다는 제가 착각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국가 지출되는데 특히 국책사업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모르는 소리를 국책사업 따가는 애들로 교수 뭐 연구원들 와갖고 뻥을 치면은 그냥 도는 대중에서 입만 해 벌리다가 공무원들이 온단 말입니다. 이제 제가 가가지고 그걸 이제 깨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IT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공학이니 뭐 경제학 이렇게 하니까, 와작작작 깨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깎거나 그걸 원상태를 돌리거나 하지는 못해요. 비판을 하고, 그래서 다시 써와라. 그래서 수정해봐라 하고 하는데 수정해온 걸 보면은 또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결국은 제대로 못 만들어 와요. 하는 애들도. 깨고 해도 결국은 돈이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이 내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붙어야 되는데 저는 그 일만 할 수가 없잖아요. 걔들을 깨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다반사다. 지방은 지방 한 시에서 이야기인데 중앙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특히 SOC 사업은 뭐 들어가 보면은 요번에 뭐 한강버스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 안에 그 자체가 통털이 문제지. 그다음에 뭐 세운상가 뭐 이런 이야기도 보면은 말할 것도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정 과목 이제 나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도 몰랐지만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이거 공부하기 전에는 같이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AI는 단순하게 AI가 이걸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잘 물어봐야 돼요. 잘 물어보니까 얘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예산 분류상 조직별 혹은 일반 행정 분야를 의미합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국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예산이에요. 아까 저 항목 자체가
아래 항목으로 돼 있어요. 항목이 이제 윗 항목, 아래 항목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입법 과목이 있고 행정 과목이 있는데 이게 행정 과목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통틀어 갖고 요 덩어리로 심의해줘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에, 여러분들도 한번 그 저기 검색해봐라 그러면은 그룹 같은 애는요 행정 과목은 저 행정 과목이 국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예산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그룹은 웃긴 소리예요. 국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예산 없어요라고 답을 해. 조심해서 검색을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 정부 재량권이라고 말해요. 전부 다 보면은요, 요 내용들이 국방부 61조, 그 다음에 그 SOC 25조, 그 다음에 공무원 봉급,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국회의원 관련 비용 몰라요. 안 가르치죠. 그 다음에 법관 재판 비용 2.3조, 군대 유지비 요 안에 61.2조 중에 43조는 손도 못 대요. 몰라 그냥 깜깜이에요. 그래서 요게 여기 이제 한국 예산에서 국회의 심의 의결 대상이 아닌 행정과목 비중이 높다. 그 이유가 이게 맞다는 이유가 아니고 이유로 들고 있는 정부 쪽에서 이유로 들고 있는 게 정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유연성 확보, 법률에 근거한 의무지출의 증가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독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심의한다고요. 이런 거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프랑스. 특히 그 내각 책임제 같은 경우인 나라들은 대부분 다 심의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뭐 장, 관, 항 수준이 입법 과목이고 그 밑에 행정 과목은 정부가 마음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 말이 웃겨요. 재정민주주의라는 거는 심의해야 된답니다. 심의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행정 효율성 사이에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 웬 댕댕이 뭔 뜻인지 아시죠? 댕댕은 멍멍입니다.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이 댕댕 그러면은 잘 읽어보세요. 댕댕이 멍멍이잖아. 왜 개소리냐. 그러니까 댕댕 하면 애들이 말하는 댕댕 그러면 멍멍 하는 이걸 옹호하기 위해서 내놓은 이유가 그 밑에 있어요. 이렇게 옹호하기 위해서. 뭐 재정 운영의 유연성과 행정 효율성.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음, 한마디로 보면은 개소리입니다, 다. 그 다음에 정부 재량권의 확보. 여기 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국회가 예산 삭감 권한은 큰데 정액을 못 해요. 정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해. 그래서 이게 헌법 57조에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정부가 구체적인 집행수단인 행정과목을 재량으로 운영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 소리는요, 가지고 놀겠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심의권 자체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량이라는 말 자체는 심의하지 마잖아요. 그건 두 개가 양립할 수가 없어. 재량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자기들이 재량이라는 거는 심의하지 마잖아요. 원래 심의라는 걸 아까 의회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고 국민이 가져야 될 건데 아까 말했던 공무단인권에서는 1,500명 고공단 얘들이 그 돈을 갖고 지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정비, 고정비라고 보여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복지에 들어가는 돈 보여주면 돼. 봉급 보여주면 돼. 지금 같이 표 계산 엑셀표 갖다 주면은 계산표 맞는지 보면 되는 거고 봉급이 많다 적다 심지어는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이름 그 가려갖고 가운데 이름 가려갖고 내주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컴퓨터가 발달된 회사에 뭐 사회에 그걸 못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시민들한테 그걸 공개 못할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는 의회 지금 국회에도 안 갖다 주는데 시민한테 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법률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라 그러는데 기금 운영 같은 게 이것도 다 마찬가지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꿍짝꿍짝 하지 말고 다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이런 이야기에 시간적으로 전문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에. 그래서 예산 심의 기간이 짧은데 수백 조에 달하는 예산의 모든 행정 과목을 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면 국회 없어야 돼. 국회가 원래 하는 일이 국회가 원래 하는 게 의회라는 게 원래 하는 게 아까 말했잖아. 마그나 카르타 때 뭐 했어요? 전쟁 자금 갖고 시작했잖아. 거기가 일이에요. 세금 예산 이게 국회 첫 번째 임무야. 딴 게 첫 번째 임무가 아니야. 돈 만드는 것보다 먼저 있었던 게 세금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국회가 해야 될 최초의 일이자 제일 큰 일이 세금 관련이야. 물적 토대, 나라가 돌아가는 돈과 관련된 일을 관장하는 게 의회의 일이에요. 국회의 일이에요. 그거를 안 하면서 못 하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 만드는 건 그 다음 이야기야. 제일 중요한 게 세금이야. 그래서 내가 세금이 민주주의다라고 말을 과감하게 붙인 거는 세금이 민주주의 맞아요. 정말로 세금이 중요한 거예요. 세금부터 핸들을 못 하면서 내 국민이 낸 돈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쓰겠다. 이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국회,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국회 예산 심의권 자체가 그 뭐 규모, 대목, 이 정도에서 끝나. 그리고 디테일, 이건 다 행정부 거야. 이거는 국회가 아닌 거야. 덜러리. 국회부터 덜러리니까 감사원은 더 덜러리고 국민은 개돼지가 되는 거죠. 댕댕이가 되는 거야. 국민은 멍멍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지출, 이게 행정 과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정부를 믿고 위임을 한다. 위임을 한다라는 순간 국회는 뭐 하는데?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이걸 해야 돼. 사람이 없으면은 전문가 붙여갖고 위원회를 만들고 부처별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의회들이 하는 일이 그 짓이에요. 다음번에 나올 거예요. 정말로 다른 선진국의 의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한번 봅시다. 지가 못하겠으면은 국회가 예산 심사 못하면 시민한테 넘기면 돼. 심지어는. 자, 넘어가 보자고요. 자, 이 마그나 카르타 이거는 뭐 아까 저기 말했던 어차피 우리가 제가 워낙 많이 뭐 했는데 어쨌든 세금 용도 지정한다. 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넘어가면은 이게 점차 바뀌어갖고 어쨌든 의회 세금 독점은 그대로인데 이게 사회가 발달하니까 은행 문제, 그 채권 발행, 은행 문제, 채권 발행, 그 다음에 채권 발행이 참 중요합니다. 채권이라는 게 국가 재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뭐 돈을 그냥 여러분들 아시기에 한국은행이 돈을 그냥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돈을 찍으면 채권을 사와야지 채권을 발행해요. 그 거래가 있어야 돼요. 영국이나 미국은 다 하죠. 영국, 미국도 마찬가지로 돈을 찍는 행위 자체는 돈을 원래 찍으려고 찍는 게 아니라 채권을 돈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바트 없이 그냥 하늘에서 푹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 아르헨티나나 뭐 아프리카 이런 나라는 그냥 막 찍어내지만 이것도 법인이고 거래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차 대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기 국채 발행을 하는 거죠. 국채 발행은 주로 언제 하냐? 전쟁 났을 때 전쟁 채권 이런 거 많이 발행하죠. 전쟁 채권 발행하려면 누가 승인해 줘야 돼요? 의회가 해줘야 되죠. 의회의 능력이 중앙은행조차도 결국은 의회의 컨트롤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넘어갈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노란 줄 칠한 거 있습니다. 현대로 넘어가면서 귀족 중심의 의회가 그 다음에 자본가가 들어오죠. 영국에서 1750년대 산업혁명 나면서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의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을 담당해요. 중요한 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자본가와 귀족의 구분이 상당히
이 흐릿해져요. 귀족이었던 사람이 자본가들이 되고, 그리고 물론 신흥 자본가들도 존재하지만 특히 노예 무역을 담당했던 설창 장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구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과학자 있던 사람, 다윈의 집안이라든지 외지우드라든지 이런 애들도 전부 다 그 신흥 자본가, 옛날 귀족 출신인데 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 밑에 페이지가 중요해요. 1800년대 초에 소득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받았잖아요. 소득세를. 일을 한 사람한테 소득세 제도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 소득세라는 게 없었어. 네네네. 소비세도 없었어. 관세는 있었어. 관세는 있었어. 소비세가 만들어진 역사가 오래지 않아요. 그래서 1800년대 초에 소득세가 먼저 만들어져. 소득세를 내면, 세금을 내면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한참 있다가 1860년대에 선거권이 생겨. 소득세를 낸 사람한테 선거권이 생겨. 그리고 그러면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이미 가졌다는 거 아니야. 소득세를 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소득세라는 거는 자본가들의 저기 세금 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들이 세금 낸 게 1800년 초예요. 그리고 1900년대 초에 노동당이 생겨요. 한참 100년 뒤에 결국은 소득세 내고 100년 뒤에 노동당 그 정치적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노동자들의 선거권은 1860년대에 생겨. 여성 선거권 언제 생겨? 1919년에 생겨요. 그렇죠? 까먹었다. 서피. 요즘 머리가 잘 안 돌아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세금 없으면 정치 권리 없고 정치 권리 없으면 세금 없다 하는 말.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이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영국 전통, 영미 전통을 그대로 갖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의 세금과 관련된 투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미국 헌법은 영국 못지않게 아까 말했듯이 시민의 재정적 권리, 재무적 권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의 세금 동의권 권리가 중세를 거쳐서 의회의 예산 편성권 감사권으로 발전했고 근대에 가면은 국채 발행과 중앙재정 시스템을 통해 국가의 모든 군사 행정 비용을 누가 관리해? 의회가 관리해. 도리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대통령제가 되니까 혹은 대통령제도 이상한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제라기보다 관료제야. 우리나라는 공무원제인데 그 내각 책임제하고 많이 다른 게 미국도 내각 책임제는 아니지만 그 집권당이 바뀌면은 한 7천 명 정도가 갈아치운다 그러더라고요. 임명직으로. 내각 책임제에서는 더 많이 갈아치울 거예요. 물론 이제 나라의 사이즈는 작지만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처음 얻었던 게 독일 같은 경우 전번에 이제 사회당하고 녹색당이 연정을 이뤘다. 그래서 녹색당한테 환경부를 맡겼다. 그러면 환경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환경부에 우리가 말하는 고공단 선거까지를 전부 다 환경부 당원이 차지할 거라고요.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일단 장관도 물론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도 많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장관은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차관부터 시작해서 밑에 국장, 차관부 전부 다 공무원들이 그냥 올라와. 거기에 침을 바르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반발이 올라와. 나는 고공단은 전부 다 임명직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것들은 다 잘라야 된다고 봐. 그것들은 밑에서 그냥 조용히 올라가는 체계가 되면 안 되고 전부 다 자르고 정무직으로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 지금 의원 내각제는 기본적으로 정무직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고공단이라고 하는 물론 고공단을 1급부터 3급까지 볼 건지 1급부터 2급까지 볼 건지 1급만 볼 건지 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유럽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여기 보면은 이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는요. 제도적 감시, 의회 첫 번째, 의회가 제1을 모르죠? 의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정부 감독기관, 예를 들면 감사원 같은 거. 그 다음에 독립적 재정기관,
예산감시위원회, 외부감사기구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있는 나라가 있어. 대부분 다 있어. 우리나라 없어. 우리나라 감사원인데 감사원 같지도 않고 어쨌든 없어. 그 다음에 시민 참여 한번 보자. 우리나라 예산 참여제 있잖아요. 주민 참여제 있죠. 그거 뒤에 말하겠지만 그거 예산 참여제 아니에요. 그거 저기 빵 부스러기 나눠 먹는 그지. 그거 예산 참여제 아니에요. 참여라는 걸 갖다가 희화화한 거예요. 참여라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산의 결정과 관련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아까 제가 보조금 심의회 갔을 때 심의회잖아요. 그래서 예스 노를 못해. 예스 노를 해야 되는데 예스 노를 못하는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내가 노 하면은 뭐 안 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달라요. 첫 번째 가보시면은요. 어쨌든 예산위원회 감사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는 독립재정기관 대부분 다 있어. 독립재정기관이라는 게 있고 외부 독립감사원은 EU의 주요 기관들이 또 다 가지고 있고 여기 맨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 예산 집행 면책 절차라는 게 있는데 이 말 처음 들어보죠. 감사 끝나고 나서 면책이라는 게 나와. 잘했다. 예산 일단 그 예산이나 감사 보고서 정책 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은 오케이 하고 나오면은 면책을 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하면 우리는 뭐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넘어가고 일단 문제가 발생돼도 그러니까 면책할 때 보면 여기 있잖아. 성인 보류 지적 시정 공고라는 절차를 밟는다는 거. 우리는 그냥 감사원에서 올라오면은 국회에서 그런 과정 안 밟잖아. 그냥 일괄 통과지 거의. 보도 못 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한심한 게 많아요. 예산 편성 과정에 우리 전혀 참여 못하죠? 그거 행정부 고유 권한이에요,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 과정. 그렇죠?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공개회의, 소통 플랫폼, 온라인 예산 포탈, 예산 설명서, 꿈도 못 꾸죠? 그렇죠? EU에서는 이걸 기본적으로 EU의 공통적인 프로토콜로 삼고 있어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참여 안 했다고. 사실은 미국, 캐나다 뭐 제가 캐나다에 살았지만 거기서도 물론 주민 그 공청회 같은 거 해요. 하는데 이것도 관심 없는 사람은 시민 공개 회의 하거든요. 하는데 결국은 민주주의는요. 참여하는 거는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 없으면 참여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까 말했던 이제 시민단체들이 중심을 해갖고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여예산제 보십시오. 참여예산제는 우리하고 달리 시민이 예산 항목에 대해서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직접 투표 제한 권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우리하고 다르죠? 참여예산제가. 이게 참여예산제예요. 심지어는 의견을 주기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예산 실행 후 한류 안내와 추가 감사 요구권. 어쨌든 말하면 입이 아프네요. 자, 일단 감사를 다단계로 하고, 그러니까 다단계라는 건 뭡니까? 편성 이전부터, 편성 과정에서, 그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 심의하는 과정, 그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 마지막 감사하는 과정, 전부 다의 시민이 참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시민 문제가 아니라 의회도, 국회도 그 과정을 한시도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독일 보자고요. 독일은 여기 이제 제가 두 번째 컨피덴셜 커미티하고 나와 있는데 이게 웃긴 게 우리나라는 꿈도 못 꿀 정보기관 예산과 집행을 감독하는 조직이에요. 이런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사 보고서를 독립적으로 의회에 제출해요. 참 희한하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것보다도 더 허술한 것도 아까 행정 과목 그래갖고 안 해주는데 정보기관 예산 집행을 감독하겠다 그러면은 난리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과정에서 정보 수집이나 통신 감청 같은 것들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법적인 집행이 기본권 제한 집행 필요성이나 이 법적 적합성 자체를 심의 감사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시민 불만 대응 같은 것들도 아예 그 위원회로 존재하고 있고요. 항상적인 위원회. 그 다음에 공적 재정 감사. 이걸 보시면은 공적 재정 감사 같으면은 공인 감사 기관에서 확인한다고 돼 있어요. 예산을요. 그래서 감사원이 저것들끼리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게 회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아셔야 될 게 감사가 있잖아요. 이거, 표본 감사예요, 우리나라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면 감사가 아니에요. 전면 감사가 아니라고 감사원 하는 게 전면 감사가 아니라고요. 국세청하고 똑같아. 표본 감사라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전면 감사를 한다고. 전면 감사. 아니,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전면 감사는 기본 감사의 기본 요건인데 표본 감사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감사원 없애야지. 그럼 뭐하러 있어? 월급 받고 있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나는 1000명 중에 500명은, 500명이다. 500명에 해당되는 한 5000명이 들어가고 시민들이 혹은 자원봉사자, 우리 옛날 시민판사처럼 들어가고 5000명도 꼭 많은 것도 아니야. 아까 말했잖아. 우리 독일 시민판사 4만 명이잖아. 전북 강의할 때 4만 명이라고 그랬잖아. 우리도 한 5만 명 집어여갖고 감사하면 되지. 못할 것도 없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감사원의 역할이 엄청나거든요. 표본 감사지만 감사 탁 떴다 그러면 그 죽음이야. 국세청하고 똑같아. 근데 그걸 항상적으로 어떤 기관이든 모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웃기지. 그래서 독일의 특징은 아까 보시면은 뭐 다른 것보다 특징적인 게 아까 말했던 그 컴피텐셜 커미티 하는 거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여기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말하는 행정 과목에 대한 모든 게 거꾸로 다 감사 영역이다 하는 걸 독일 같은 경우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얄짤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프랑스 한번 보죠. 프랑스는 재정위원회가 핵심이 뭐냐면 야당이 위원장을 해. 예를 들어서 예결위를 야당이 한다 그래 우리나라 뒤집어져요. 만날 들고 넘어지고 찢고 뽑고 할 텐데 야당이 맡아가지고 집행 감시를 하는 거를 꼬치꼬치 깨묻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감사원이 있어. 독일 같은 경우는 따로 감사원 제도가 없는데 비해서 여기 감사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외부 감사한다잖아요. 외부 감사하고 그다음에 재밌는 게 연례 보고서 분석서 형식으로 의회와 시민들에게 공개. 시민들에게 공개. 우리 감사원 보고 자료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거야. 공개 자료 자체도 꾸리기 짝이 없고 국회가 봐도 잘 몰라. 웃기는 짬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게 시민 감시와 참여와 관련해 가지고 모든 예산 집행 정보와 회계 관련 세무 내역이 온라인 공개 자료로 오픈된다라는 거예요. 프랑스도. 일단 이거는 프랑스, 독일, 영국 다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다 일단 정보 공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감사는 아까 말했던 모든 영역에서 감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의회가 아까 제가 말했던 행정 과목이라는 말 자체는 그리고 또는 그 핑계가 못하는 핑계 자체가 의회의 원래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에서
그 시민들이 재무적 권리를 가지니까 재무적 권리와 관련해서 감시를 해야 되고 시민의 대표인 국회가 전부 다 감사를 해야 되고 돈 일전도 아까 말했듯이 비즈니스계 마카데미아 못 먹도록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나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지가 뭐 잘했다고 비즈니스 타고 마카데미아를 먹으면 마카데미아는요 원래 비즈니스 타면은 접시에 마카데미아가 나온답니다. 원래 그 땅콩 해양 문제가 됐던 거는 그거 접시에 안 담고 봉투에 그냥 갖고 와갖고 그 딸내미가 성질 나가지고 왜 접시에 안 담아오고 봉투에 담아왔냐고 난리를 친 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한국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보시면은 여기 뭐 국회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정액하려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감사원의 결산 보고서를 토대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감사원이 하는 거 매년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결산 보고를 이렇게 제출하는데 이게 아까 보자 이게 저기 그게 안 나와 있네. 여기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불법 부당 지출 예산 낭비 사례에 적발하는데 이거 저기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표본 잡히는 데는 전부 다 이거 나와. 사실은 잡히는 데는 아까 말했던 불법 부당 지출 예산 낭비 나온다고요. 그게 전부 다 해봐. 안 하지. 안 나오지. 아니 전부 다 하게 되면은 이 짓을 안 하게 되겠지. 표본을 하니까 이게 하는 데마다 다 나와. 현실적으로. 진짜입니다. 하는 데마다 다 나와.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시민 보자. 뭐 시민단체 있는데 이게 역할을 못해요. 할 수 없게 돼 있고 우선 정보가 공개가 잘 안 돼. 그리고 거기 인원도 안 돼. 그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공돈으로 자원봉사로 하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아까 이제 저기 유럽이나 미주 같은 경우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국가기관이면은 자원봉사 체계뿐만 아니라 공적 기관의 재무 활동, 아까 회계 활동과 관련해서는 외부 감사 준다 그랬잖아요. 외부 감사 주면 외부 감사는 그냥 공짜로 해줍니까? 돈 받고 하지. 그 다음에 외부 감사할 때 시민이 참여했다. 그것도 돈 받아야지.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원에 1000명 있다 그랬는데 500명 자르고 한 500명 대신에 한 5000명 시민이 들어가가지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5천 명도 적을 수 있어. 그, 그 감사도 사실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수사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기소를 하거나 하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관련된 검사를 붙이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그 관세 같은 게 그렇잖아요. 세금과 관련된 것들이 보면은 관세청도 수사부가 있을 수 있고 그 관세와 관련된 검사가 붙을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회계와 관련돼서 감사를 들어가면은 거기에 기소를 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수사예요. 사실은 수사하고 다르지 않아요. 회계 감사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은 고발을 해야죠. 고발을 하는 거는 그 2차적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게 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권한을 가진 기구로 바꿀 필요가 있지요. 한국이 특히 유럽보다 더 부패가 이 부분에서 많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대래. 더 강력하게 그 감사 권한이든 이거를 더 세게 만들어놔야 그나마 나중에 가서 가운데로 설 수 있지. 지금 뭐 유럽 정도 수준 갖고는 내가 볼 땐 제대로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세게 만들어놔야 부정부패며 이런 게 없어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면요. 말하면 뭐한데 그 공무원들 안에서도 뭐 급수 올릴 때 뭐 돈이 오가는 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게 참 너무 황당하면서도
그런 게 일상화되어 있는 것 자체가 좀 서글픈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선생님한테 뇌물을 줘요. 그럼 내가 나중에 여기서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 나의 경험을 말해줄게.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언론 이야기 해놨잖아. 언론이 이렇게 크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과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큰데 우리나라 언론 역할, 죄송합니다, 우리 기자님. 특히 지방 언론 가면 이건 지방 언론은 완전 조폭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나자 삥 뜯는 조직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 없앴으면 좋겠어, 솔직히 나는. 내가 그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이거 완전히 뭐 정말로 그 부조리가 있으면 부조리를 고발을 안 하고 부조리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해. 거래를 하려고 그러고 절대적으로 그래. 그거 폭로 안 해. 폭로하는 경우는 서로 삐졌을 경우인데 그런 경우 거의 없어. 아무 지방신문방 그럽니까? 조중동 아, 그 지방 내려가면 다 그래. 조중동의 지방 조직도 또 그 짓을 해. 그래서 언론의 역할은 참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감시 활동과 관련된 거는 감시 활동하고 시민 감시 활동으로 문제가 아니라 우선 공적인 부분부터 제대로 맞춰놓고 그 안에 시민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시민 차원의 감시 활동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감시 활동의 한계 보면은 정말로 참 황당합니다. 여기 그런 말도 해놨잖아. 저기 결산심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적은 하되 책임은 묻지 않는다. 이게 결산심사. 감사원에서 온 자료를 놓고 국회가 하는 짓이에요. 그 뭐하래? 국회가 하는 짓이 이게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는 거야. 지적은 하되 책임은 묻지 않는다. 문제가 있으면은 시정을 하거나 환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이라면은 예산이라면은 지적은 하는데 책임은 안 묻는다. 짜고 치는 고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이라는 거는 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일단 감사원장 자체가 국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뽑는다고요. 국회를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뽑으면 안 돼. 감사원은. 원래 감사원의 일 자체가 국회의 일일 수도 있는 건데 감사원을 독립시켰잖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부 감사하는 일이 제일 큰데 행정부 수장이 뽑아? 안 되죠. 그럼 말이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면 하죠. 도둑놈을 잡으라고 했는 놈이 도둑놈한테 임명을 받는다?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자면은 그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쓰나잖아. 표본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여 표본 감사에 의존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 아, 그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내가 말했잖아. 아까 국회의 존립의 근거가 세금 감시. 그 다음에 감사원의 존립 근거가 감사. 근데 이걸 갖고 뭐 예산 전체를 감사하려고 그러니까 인력과 자원이 부족해. 문 닫아야지. 뭐 왜 있어? 자, 이제 넘어갈게요. 아까 뭐 시민단체, 뭐 주민 참여 이거는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저 옛날에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라고 할 때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가 결과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고 애초부터 실패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정권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안 하겠는데 사실은 여기 써놨잖아요. 촛불 없이는 집권할 엄두도 못했던 민주당이 집권을 했는데 근데 이제 시민을 존중하는 정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래 봐보면은 우리 문재인 아저씨는 의전을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모든 정책이 관료를 앞세워서 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관료를 앞세워서 하는 게 시민을 배신하는 줄도 몰라. 문제는 멍청해갖고 몰라. 지금 재명이 아저씨도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그건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특히 좋아했던 게 볼거리 쇼를 좋아했죠.
예, 중요한 게 관료주의 약섭이 그대로 용인되어 가지고 보면은 그때 특히 보십시오. 공수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수처나 지금 그 뭐 기소청, 뭐 수사청 이렇게 나누는 거나 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조직에 힘을 좀 빼자 하는 방향인데 그거하고 전국 조직이 필요 없다 하는 이야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완전히 다르죠. 관점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조직과 관련된 거 검찰 개혁에서 조직과 관련된 거는 검찰, 법원, 경찰이 전부 다 전국 조직이 필요 없다. 왜 전국적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냐? 그 필요 없고 개별 단위별로 존재해라. 예를 들면은 부산 뭐 지방 경찰청이다. 그러면 그걸로 땡이다. 그 위에는 없다. 이거하고 예를 들면은 대검찰청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FBI 우리나라도 뭐 전국 경찰 혹은 전국 검찰이 있으면 얘라면 서로 교류할 필요도 없고 짱도 따로따로 뽑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위에서 검찰 총수가 쫙 땡기면은 쪼르르 딸려 올라가고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집 앞벌이가 안 나오잖아요. 패거리가 나오는데 패거리를 안 만들려면은 아까 뽀개면 돼.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뽀갤 게 아니라 옆으로 돼 있는 거 옆으로 뽀개지 말고 밑으로 옆으로 뽀개면 돼.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전국 조직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는 이야기가 좀 많이 다르죠. 자, 그래서 사실 보시면은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적은 관료주의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요. 뭐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감시라는 게 여기 C에 나와 있는 감시라는 거는 시민의 권리이자 사실 의무예요. 감찰관, 감사위원회, 특히 내가 낸 돈에 대해서 그 헌법적 권리인데 우리나라 헌법에 그걸 이야기를 안 해놨지만 헌법적 권리라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물적 토대를 내잖아요. 담당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재무적 권리를 가져. 그럼 재무적 권리를 가지면은 여기 나와 있는 돈에 대한 흐름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걸 또 좌지우지할 수도 있어야 돼. 내가 돈 냈으니까 나를 위한 정부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한 심판도 해야 되고 나를 위한 내가 또 정치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공무 다니면 내가 정치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세 가지가 사실은 시민 권력의 핵심이에요. 오늘은 돈과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우리 돈과 관련된 건 사실은 감사원뿐만 아니야 권익위 인권이 전부 다 돈과 관련돼 있어요. 이것도 시민 권력으로 시민에 의해서 뽑힐 뿐만 아니라 이것도 대통령이 뽑을 게 아니라 의회에서 뽑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많은 부분에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사람이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자원봉사든 아니면 돈 받고 하든 그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보십시오. 세금으로 움직이는 모든 국가 권력은 군대나 정보기관을 포함해서 무조건 시민이 감시해야 된다. 보고되지 않는 자금 집행을 근절해야 된다. 특수 집행비, 활동비 이런 거 폐지해야 된다. 다들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니까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금은 곧 민주주의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세금이 민주주의 이유. 왜 세금이 민주주의냐? 세금은 왜 민주주의냐? 자본주의 국가의 물적 토대를 시민이 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시민이 알아야 되고 시민이 좌지우지까지 못해도 적어도 그걸 시민들한테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민의 결국은 대표라고 하는 국회가 모르고 얼렁뚱땅 넘기고 아까 말했듯이 그 블랙박스 안에 들어가지고 자그마치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지네들끼리 뚝딱뚝딱 움직이는 순간 그거는 관료주의 자체를 조장하는 내용인 거예요. 관료들이 시민을 덩쳐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단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딱 좋았습니다. 마음에 들어봐.
자, 그러면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참가하신 분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구동록 선생님부터 간단히 소감 말씀해 주세요. 소개에 의해서 첫 번째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기본